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고요. 지금 수요일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 두 분입니다. 3부 마치면서 공수처 이야기로 잠깐 시작할까 했는데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하시죠.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조금 회의적인 듯한 뉘앙스인데 권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수처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직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개헌 논의하고도 연결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 질문에 나왔었던 것과 조금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아까 그 2007년도 당시에 검찰의 조사와 지금이 왜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검찰이 개헌하고 관련을 해서 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과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거를 인물과 그리고 그 표현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극단적으로 이제 더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 1987 정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그 배우 문성근 씨가 상당히 그 임팩트 있는 연기를 하시죠. 검찰에 가서 각하의 염려가 크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게 바로 유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이렇게 해라라는 그게 이른바 오도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분을 예로 들고 싶어요. 그 윤석열 청장님의 지난번에 임명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지검장 말씀이신 거죠? 네.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의 이런 어떤 수사를 지휘를 하면서 검찰로서의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는 정말 사람에 충실하지 않고 검찰의 역할에 충실할 수만 있다면 네. 네, 이런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필요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공수처는 과연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옥상옥이다 이런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공수처 논란과 연결을 시켜서 이번에 개헌안에서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이런 것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경태 부위원장. 일단은 뭐 국회에서의 논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어떻게 하면 권력형 비리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공수처의 원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 문무일 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공수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국회 논의의 어떤 진전과 어떤 질을 좀 떨어뜨리는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따로 별도로 독립기구에서 만드는 것이 결국 공수처의 취지인데 예. 이걸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혹은 당사자에게 너희들 권한 줄일 건데 찬성하니 반대하니 라고 질문하는 게 사실 좀 될 법한 일인가 싶고요. 공수처는 어찌되었건 결국 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나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불기소 처분 전이거나 뭐 기소 전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 또한 그 내부적인 견제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왜 사헌부, 사관원, 뭐 홍문원인가요? 홍문관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지금 감사원이라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과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히 공직자들의 비리라든지 대한민국의 시장에서 일어난 실패를 제외한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수처 한지 또는 어떤 오버래핑 그러니까 중복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장장. 자, 지방선거 이야기를 이제 나머지 시간 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인재영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경태 부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온라인 입당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요. 네. 누구든 자유롭게 입당할 수 있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정체성과 정책 지향을 가지고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당원들이 모여주셨는데요. 네. 이미 시도당 차원에서 각 지역 밀착형 또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인재와 당원분들이 좀 모여주셔서 저는 예.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성주 대변인.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부럽고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 분명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예. 아시다시피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하시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를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그 인재를 찾으러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요? 네덜란드도 갔다 오셨고 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다라는데 예. 모르죠. 뭐 네덜란드에 계시는 분이 뭐 돌아와서 출마하실지 예. 그런 건 모르는 일인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다. 많으면 4번까지도 하겠다.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분명히 자신감에 근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선순환이 되어서 네. 좋은 분들이 모여드는 그런 정당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청년들이 정치를 이제 진입을 하고자 하지만 그 장벽에 놓아놓고, 네. 그리고 사실상 이 들러리만 서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시켜주자라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안을 만드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비례의원이죠. 강력 비례의원을 이제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는 대신에 그것을 철저히 오픈된 공간에서 공개 심사를 통해서 이제 토론이 중심이 된 어떤 그분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을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게 취지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어떤 비례대표라는 것은 사실 밀실공천의 어떤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번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분께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일반 내연료 공천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과 다르게 정말 오픈되게 실력 중심으로 청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제도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박수현의 비례 공천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청년이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그 말 안 해도 청취자분들 다 아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확인되지 않는 일단 사안이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당연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의 비례대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비례 후보는 시도당위원회 상무위원,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각 지역위원회에 걸쳐 있는 예를 들면 강서다 그럼 강서 가불병의 3개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가 함께 경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비리로나 뭐 어떤 내천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경선을 걸쳐야 되고 그 경선 순위에 따라서 순번이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위원장 인재영입 1호 정대유 우리 전 차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참 아마도 이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다. 아무래도 성도 비리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아마도 2016년 국민의당 창당하실 때 또 인재영입 1호로 30대 벤처 창업가 이준서 씨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뭐 당 최고위원까지 임명되는 등의 승승장구를 하셨는데요. 결국 작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결국 채용비리 의혹 제보 조작을 하시면서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당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재영입은 정말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젊은 분들이 서로 이 장미꽃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꽃을 선사하는 그런 잠시 시연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공수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많이. 공수처 내용도 관심 있으시고요. 자. 다시 지방선거로 와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인 뽑는 거 아니죠? 행정하는 사람들 뽑는 거죠? 그죠? 정치인도 뽑지 않습니까? 뽑습니까? 보궐선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시의원, 구의원. 지방선거라는 것만 놓고 보면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행정인들을 뽑는 거죠? 아니죠. 아닙니까? 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분들은 정치인분들입니까? 이제 그렇죠. 일단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사실 정치학의 영역인데 한국에서는 유독 행정학의 영역이라서 아마도 이거는 아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되지 않은 그래서 모든 재정권을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좀 한국식의 지방자치가 좀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이제 상권 분립으로 따졌을 때는 네. 어떤 그 시도나 어떤 구청의 역할을 견제를 하는 도의회, 시의회, 구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와 행정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진 사회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 경계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지켜야 될 경계, 국회가 지켜야 될 경계, 사법부가 지켜야 될 경계 이런 경계 말이죠. 자, 안철수 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요즘 말씀하시는 게 좀 그래요. 인용합니다. 지방선거 승리할 때 한국당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인용 닫습니다. 왜 무슨 뜻에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지방선거 승리할 때 한국당이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예. 지금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국당이 지금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국민분들의 관심의 배경은 바른미래당이 어떤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기존의 보수에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떤 그런 중간에서부터 한참 오른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신 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에 토론회장을 만들어주시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바른미래당이 추구를 하고 있는 노선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까지 아우르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에는 나는 이제 진보 좌파가 아니야. 너무 불안해.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를 나는 지지할 수는 없어. 이제 그 사이의 갭이라는 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 70%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약 5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 갭이 한 20% 정도가 있죠. 저희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보수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설 자리는 분명히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부위원장. 네,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향이 보수 정당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요. 사실 이건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당 정신 자체가 거대 양당 구조를 깨고 제3의 길,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보수표 땅 따먹기라면 결국 보수 아류밖에 안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창당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질문이 자유한국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트럼상으로 봤을 때에 저희 창당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합리적 진보와 그리고 개혁적 보수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혁적인 보수 부분에서 저희가 선전을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기대를 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기대를 못했던 분들, 실망하신 분들이 저희 쪽으로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다이내믹 그게 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권성주 대변인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행간을 좀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사이,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 좀 이렇게 밀당하는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서울시장 나가라. 나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면에서 보면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패권 경쟁이 지혜에서 있나 하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카드를 미리 오픈해버리면 흥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태경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이용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할 것이다. 이용으로? 그래서 이준석 위원 이준석 위원도 포함되죠. 그래서 궁금증을 이제 유발하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께서 서울특별시장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을 때 박원순 시장이 양보를 했던 이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대권 후보로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능성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모든 저희 당 지도부가 출마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선거에 맞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수로 나간다면 누군가는 그 위에서
전국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코칭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포트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두 분이 그렇게 어느 분이 나가시면 예. 그게 잘 조율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비례 시의원 추천하는 문제와 별개로 인재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그죠? 사람이 많아서 지금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 고민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전제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인재상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을 행정가로 도백으로 또는 시장으로 모시려고 하시는지. 일단 저희는 뭐 권력에 대한 견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위상 강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어떤 역할을 위해서 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또 지방의회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또 좀 열심히 또 그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분들이 좀 더 자신의 공약과 정책으로 잘 어필을 주민들께 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2분 제가 시간 남았는데 1분씩 드릴 테니까 서로 인재 영입을 말씀하시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방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 말씀 아무거나 주제 잡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선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었지만 아까 못다한 얘기 그 개헌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예, 그러시죠.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2차 발표를 했죠. 예. 개헌안 관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의 논평이 나왔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방송 때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 헌법 10장인데 예. 헌법 10장에 보면은 헌법 개정에 대한 절차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에 나와서 이 조국 수석께서 3일에 걸쳐서 예. 이 개헌안에 대한 예. 개헌안 조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 네,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26일 날 발의하기 전인 지금 3일에 걸쳐서 이거를 대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인 사전 공고거든요. 헌법 개정의 절차를 보면 발의를 한 다음에 완성된 조문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최소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발의도 하기 전에 공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죠.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회로 이제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는 거는 좋지만 너무 나가고 있다. 네. 장영재 부위원장.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네. 듣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우리 네. 장영태 부위원장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영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